자, 오늘 메모 복기는 타이라 바이오사이언스, 티커 TY라입니다. 2026년에 있을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시장이 이 회사를 해석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 건지 그 근거들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1년 주가? 와, 379% 올랐네요. 이건 뭐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죠. 시장이 이 주식의 거의 완벽한 성공 스토리를, 그러니까 퍼펙션을 가격에 다 녹여놨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제 일은 딱 하나죠. 이 단단해 보이는 토대에 혹시 금이 간 곳은 없는지 찾아보는 거. 2026년에 진짜 중요한 데이터가 터지기 전에 지금 시장이 믿고 있는 이 강세 논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 전제부터 하나씩 다 깨부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시작하죠. 바로 선택성. 타이라를 좋게 보는 모든 논리는 사실 이 한 단어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돼요. S&OP 플랫폼이라는 기술로 만든 약이 얼마나 정교하게 타겟만 딱 골라서 때리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 포인트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딱 이거예요. 선택성이 곧 안전성이다. TY-I03농은 질병의 원인인 FGFR3만 정확하게 저격해서 옛날 약들이 갖고 있던 지긋지긋한 독성들을 피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스나이퍼 라이플 전략의 핵심이죠.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구조를 다시 보면 이 차이가 확 들어와요. 옛날 1세대 약들은 그냥 샷건이었어요. 암세포에 있는 변이 FGFR3만 잡아야 되는데 우리 몸에 멀쩡하게 필요한 FGFR1, 2, 4까지 그냥 다 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인산 혈증이니 피부 독성이니 하는 끔찍한 부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타이라의 TYR의 300은 아니다. 우리는 오직 FGFR3만 정밀하게 저격하는 스나이퍼다. 바로 이 접근법의 차이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겁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데이터로 봐야죠. 이 표가 뭐냐면 각 수용체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약물 농도인데 숫자가 낮을수록 센 거예요. 자, TIR 300, 그러니까 다보그라티닙을 보세요. 타겟인 FGFR3에 대한 값은 7.3. 근데 고인산혈증을 일으키는 주범 FGFR1 값을 보세요. 459. 와, 그냥 단순 계산만 해봐도 FGFR3만 63배나 더 정교하게 때린다는 소리예요. 이 정도면 뭐 경쟁 약물이랑은 그냥 체급이 다른 수준의 정밀도라고 봐야죠. 자, 이 전제가 왜 중요한지 짚고 가면 이게 단순히 부작용 좀 줄었네? 이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작용이 적다. 그럼 환자가 약을 안 끊고 꾸준히 먹을 수 있겠죠? 이건 당연히 치료 효과로 이어지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의사 입장에서는 더 높은 용량을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되니까 약효를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직 병이 심하지 않은 초기 환자들한테까지 치료 기회를 넓힐 수도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동급 최강이다, 베스트 인 클래스다 라고 열광하는 그 모든 기대감이 전부 이 선택성이라는 단단한 전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이 선택성을 거의 뭐 절대선처럼 보고 있어요. 완벽한 강점이라고요. 근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약의 가장 큰 강점이 거꾸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면요? 그게 바로 표적 독성, 온타겟 톡시시티라는 개념입니다. 표적 독성이라는 게 뭐냐면 약이 원래 하려던 그 작용 때문에 되려 몸에 해가 되는 걸 말해요. TY라 300은 FGF3 신호를 막아서 뼈 정장을 엄청나게 촉진시키잖아요. 이게 목적인데 문제는 이 너무나 강력한 성장 촉진 효과가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아이들의 뼈 구조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뼈는 막 자라는데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그 속도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개념이 우리가 다음에 볼 두 번째 기둥 연골무형성증 임상에서 진짜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연골무형성증, 그러니까 소아외소증 시장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회. 사실상 타이라 밸류에이션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잭팟으로 불리는 적용증입니다. 이 시장을 보는 투자 논리는 진짜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매일 아프게 주사 맞을래? 아니면 그냥 하루 한번 편하게 알약 먹을래? 당연히 알약이죠. 이 편리함 하나만으로 수십억 달러짜리 시장을 다 먹을 거다. 뭐 굉장히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을 그냥 먹는 게 아니죠. 반드시 넘어야 할 숫자가 있어요. 바로 연간 2.5cm. 이게 뭐냐면 경쟁사인 브리치바이오가 18개월 동안 보여준 꾸준한 연평균 키 성장 속도예요. 타이라가 이 시장의 명암이라도 내밀려면 최소한 이 숫자는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효능의 기준선, 벤치마크가 되는 거죠.
이 경쟁 구도를 시간표에 올려놓고 보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져요. 브릿지바이오는 임상 3상 데이터를 2026년 초에 발표해요. 근데 타이라는 이상 안전성 데이터를 그해 하반기에나 내놓습니다. 이게 그냥 좀 앞서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임상 개발에서 2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이 바닥에선 거의 영겁의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선두주자가 효능 기준도 높여놓고 시장 선점 효과까지 다 가져가 버린 상태. 과연 후발주자인 타이라가 이 게임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많이들 그냥 넘어가는데 아까 말했던 표적 독성 문제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튀어나옵니다.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소아 뇌종양 환자들한테 FGFR 억제제를 썼던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선형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동시에 환자 7명 중에 3명에게서 대퇴골도 골단분리증 SCFE가 관찰됐다. 잠깐만요. 7명 중 3명이라고요? 이거 거의 42%예요. 끔찍할 정도로 높은 수치죠. 이 병은 청소년기에 생기는 아주 심각한 고관절 질환인데 잘못되면 평생 다리를 절 수도 있어요. 자, 지금 포인트를 한번 접어서 보면 시장이 보는 그림과 제가 보는 그림의 차이가 확 드러나요. 시장은 그저 와, 먹는 약이라니 편하겠다. 이 단순한 스토리에만 꽂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그림은 뭐냐? 이미 저만치 앞서가는 선두주자가 효능 기준은 있는 대로 높여놨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후발주자인데 심지어 이 약물 계열 자체가 가진 치명적인 안전성 리스크는 해결되지도 않았다. 특히 왜 이게 지금 중요하냐면 브릿지바이오 3상 데이터가 타이라 2상 데이터 바로 직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시장은 이 둘을 아주 직접적이고 냉혹하게 비교되어 올려놓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을 한번 뜯어보죠. 바로 방광암. 그중에서도 비근육 치민성 방광암 NMIBC가 이 회사의 든든한 기반,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이쪽 투자 논리는 아주 깔끔해요. SURF302 임상의 목표는 TRAA302의 압도적인 안전성을 무기로 기존의 독한 치료제들을 다 밀어내고 이 시장의 표준 치료법, 즉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연골보형성증이 홈런이라면 이건 적어도 확실한 안타는 쳐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죠. 그럼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벤치마크는 이미 나와 있어요. 지금 시장의 경쟁자는 J&J의 발베르사. 완전 관해율 CR이 한 40%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는 명확해요. 타이라가 효능은 최소한 40% 맞춰주고 안전성은 거의 부작용이 없는 클린한 데이터를 보여줄 거다. 효능은 똑같이, 안전성은 압도적으로.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그냥 넘어가는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문제는 약의 효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인프라 문제. 이론상으로는 방광암 환자의 80%가 FGGLP3 변이를 갖고 있으니 엄청난 시장이 열릴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뭐냐? 현장에서는 이 유전자 검사 자체를 잘 안 해요. 진단의 심연, 다이어그노스틱 캐즘이라고 부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이 현실의 장벽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의사들의 87.5%가 NGS 유전자 검사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걸 문제로 꼽았고 72%는 그 복잡한 사전 승인 절차가 너무 귀찮다고 했어요. 여기에 행정적인 부담, 그리고 의사들이 그냥 원래 쓰던 싸고 편한 치료법을 선호하는 관행까지 더해지면 이 거대해 보이던 잠재 시장이 실제로는 아주 작은 틈새 시장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약이 좋아도 환자 손에 쥐어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구조적인 장벽이 타이라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씩 캐치해본 이 세 개의 기동을 다시 조립해서 시장의 장밋빛 전망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 즉 베어 케이스를 한번 명확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의 해석이 다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라가 자랑하는 그 선택성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헛발질에 불과하다면요. 경쟁 약물들이 이미 이만하면 충분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연골무형성증에서는 표적 독성이란 새로운 문제가 터져나오고 방광암 시장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크지도 못한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봐야 할 통합된 약세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약세 시나리오의 심장부에는 시장의 그 화려한 낙관론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세 가지 구조적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시해야 할 세 가지 구조적 리스크. 첫째, 이만하면 충분해의 장벽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와도
먼저 시장을 먹은 경쟁자를 밀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둘째, 수용의 격차. 약의 효능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현장에서 진단 검사나 보험 문제 같은 인프라 때문에 쓰이지 못하는 그 간극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표적 독성의 역설. 약의 가장 큰 무기였던 강력한 성장 촉진이 거꾸로 뼈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채가 되어 돌아오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 세 가지 리스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2026년의 데이터 발표는 그야말로 회사의 운명을 갈 진짜 바이너리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이 사랑하는 이 단순하고 우아한 스토리는 사실 굉장히 깨지기 쉽습니다. 과연 2026년에 나올 데이터는 타일라의 정밀함을 증명해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역설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까요?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자세한 분석글을 링크에 블로그로 확인해주세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토하세요.